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워렌 버핏의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네, 아마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문장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들으면 남들하고 반대로만 하면 돈 버는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일종의 청개구리 투자법처럼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에 행동경제학, 또 가치 투자의 철학, 그리고 시장의 순환 원리, 뭐랄까, 투자자가 가져야 할 심리적 규율까지 정말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거든요. 와, 그렇게나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단순히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버핏의 수십 년 투자 철학의 정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명언을 푸는 첫 번째 열쇠, 역시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시장은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정확해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어제 먹을 저녁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엄청 고민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버핏의 이 말은 바로 그 지점, 인간의 비합리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먼저 시장의 욕심, 영어로는 그리드라고 하죠. 이 욕심이 만연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주식 시장에 막 뛰어들고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만 하는 그런 때 말씀이시죠? 네. 마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이나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있었죠. 특정 기술주나 코인 열풍 같은 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꼭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성 편향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죠. 사람들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그냥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군요. 네, 마치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고 믿었던 닷컴 버블 때처럼요. 과거의 재무제표나 수익성 같은 건 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고 오직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그 이야기만 믿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백미러만 보고 앞으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과거의 상승 궤적이 미래에도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한번 생기면 점점 더 강해져요.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바로 확증 편향하고도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일단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네요? 맞아요. 긍정적인 뉴스 기사, 낙관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 주식 커뮤니티의 환호성 같은 것들만 보고 들으면서 내 생각이 맞았어 하고 자기 신념을 계속 강화하는 거죠. 반대로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요? 시장을 모르는 소리다. 저 사람은 구시대적이다. 라면서 그냥 무시해버리죠. 네. 그렇게 개인들의 편향이 하나둘씩 모여서 어느새 집단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거대한 흐름, 즉 집단적 비합리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데요? 그때 버핏이 두려워하라고 한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주가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라는 그런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네. 이 집단적인 광기와 흥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가격이 정말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걸까 하고 냉정하게 질문을 던지라는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경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모두가 두려움, 즉 fear에 떨고 있을 때는 어때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초반처럼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요? 그때는 소이실 회피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돼요. 손실 회피요? 네. 행동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쉽게 말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와, 정말 공감되네요. 돈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훨씬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가가 폭락해서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더 잃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떤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 던지고 보자는 패닉셀링이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마저도 그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바로 이때 버핏은 욕심을 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또 맹목적인 탐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의 욕심일까요? 군중의 공포가 만들어낸 이 비이성적인 박앤세일 가격을 이용해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아주 계산된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아하, 결국 시장의 효율성이 인간의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그 균열의 순간,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라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돈을 버는 재료로 삼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명언에 담긴 행동경제학적 통찰의 핵심이에요. 와, 심리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만든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이성적인 가격이라는 게 결국 버핏 투자의 핵심인 가치 투자와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명언의 뼈대이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시장 가격과 기업의 내재 가치 사이의 괴리를 이용한다는 가치 투자의 대원칙이에요. 아, 가격과 가치의 괴리. 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들은 결국 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셈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괴리라는 프레임으로 이 명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훨씬 명확해지겠네요. 모두가 욕심내는 시기부터 다시 볼까요? 네, 모두가 욕심을 내는 시장의 꼭대기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터무니없이 초과한 상태예요. 거품이 잔뜩 껴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자산, 수익성,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모두 고려했을 때 적정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시장의 광적인 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까지 막 치솟는 거예요. 가치는 10만 원인데 가격만 30만 원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내재 가치라는 걸 정확히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사람마다 또 분석 모델마다 다 다를 텐데요. 맞아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버핏 자신도 내재 가치가 어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숫자의 정확성 그 자체보다 지금 가격이 내가 계산한 가치의 범위에 비해 현저히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과 분석 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아,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이 위험한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때 버핏이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비싼 상태, 즉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행위가 결국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라는 진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영구적인 자본 손실. 네, 주가의 단기적인 등락, 우리가 보통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건 위험이 아니지만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내 돈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위험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군요. 버핏에게 진짜 위험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원금을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이군요. 맞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그 비싼 가격에 사는 게 바로 그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이라는 거고요. 완벽해요. 그럼 반대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장의 바닥은 어떨까요? 그때는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아까 10만 원의 내재 가치를 가졌던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이 사람들의 투매 때문에 5만 원, 심지어는 3만 원까지 폭락하는 거죠. 바로 이때가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아진 저평가 상태, 즉 말씀하신 안전마진이 최대로 확보되는 순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짜리 기업을 5만 원에 사는 셈이니 5만 원이라는 엄청난 안전 쿠션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내 계산이 조금 틀렸거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아, 그게 안전마진의 힘이군요. 네. 버핏이 이때 내라고 하는 탐욕은 바로 이 최대한의 안전마진을 발판 삼아서 본질은 튼튼하지만 시장의 공포 때문에 헐값에 버려진 우량자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버핏의 두려움과 탐욕은 순간적인 감정 반응이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가격과 내재 가치와 관계를 냉철하게 저울질한 다음에 내리는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네요. 맞아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가치 투자의 정수가 담긴 말이죠. 와, 군중 심리가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만들고 이 괴리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는 게 결국 시장의 순환, 즉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명언은 우리가 지금 시장 사이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해요. 나침반이요? 네,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지금 어느 극단에 더 가까운지를 보면 현재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재밌네요. 그럼 탐욕의 극단, 그러니까 거품의 정점은 보통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탐욕의 극단에서는 시장이 더 이상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 같은 그런 본질적인 요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뭐에 반응하죠? 오직 더 오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힘만요 움직이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고 평생 투자에 관심 없던 친구가 갑자기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거의 정점이라고 봐도 돼요. 하하, 정말 유명한 신호들이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도 또 빠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취급을 받고요. 바로 이때 버핏이 말하는 두려움은 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파티에 휩쓸려서 같이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혼자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기 규율을 의미해요.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냉정함이죠. 그럼 반대로 두려움의 극단, 공포의 저점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모든 뉴스는 비관적이고 좋은 소식이 나와도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나쁜 소식은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고요. 긍정적인 건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상태네요. 네, 아무리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좋은 우량 기업이라도 일단 팔고 보자는 투매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시장 전체가 이성을 잃고 공포에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투자했던 그 일화가 딱 이 상황에 맞는 예시 같아요. 아,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모두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고 공포에 떨 때 오히려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 있던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버핏은 골드만삭스의 본질적인 가치와 생존 능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탐욕을 냈죠. 그 탐욕은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용기와 또 인내심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가치가 시장에서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기회 포착행위였던 거예요. 결국 대다수가 시장의 감정적인 파도에 그냥 몸을 맡기고 떠내려갈 때 혼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은 결국 평균으로, 즉 가치로 회귀하다는 그 진리를 믿고 행동함으로써 시간적인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군요. 네. 시장이라는 감정의 진자가 한쪽 극단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 극단에서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명언이 가르쳐주는 사이클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뭐 금융 전략이라기보다 거의 철학이나 멘탈 관리의 영역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거의 수양에 가깝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단단한 내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두가 가즈아를 외칠 때 파는 것도, 모두가 곡소리를 낼 때 사는 것도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버핏은 이 명언을 통해 외부의 군중 심리, 즉 다른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과 나의 내부 판단 기준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의 분리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장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 느끼라는 그 두려움은 사실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팔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FOMO, Fear of Missing Out의 유혹을 이겨내는 철저한 규율을 의미해요. 아, 포모를 이겨내는 규율이요. 네. 내가 사전에 세운 원칙,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한 내재 가치보다 2배 이상 비싸지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한다는 원칙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공포가 만연할 때 필요한 탐욕은 그저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남들이 파니까 나는 산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건 그냥 또 다른 형태의 투기일 뿐이에요. 버핏이 말하는 탐욕의 근원은 확신에 찬 용기인데요. 확신에 찬 용기. 네, 이 용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계좌가 박살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오직 내가 직접 수행한 철저한 기업 분석과 그 펀더멘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아, 결국 핵심은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 능력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군요. 맞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분석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뚝심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이 도달하는 최종적인 경지는 자신의 분석 능력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대중과 다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이에요. 대중을 무작정 따라가는 건 자신의 판단력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고 버핏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 것을 가장 큰 투자 위험으로 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원칙들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이론은 정말 완벽한데 이걸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겠네요. 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 전략의 정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성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에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요. 좋아요. 첫 번째 상황, 시장에 욕심이 가득한 고평가 상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욕심의 시기에는 군중들이 이유도 모르고 일단 사고 보는 묻지마 매수에 열을 올리죠. 소위 몰빵 투자도 많이 하고요. 이때 버핏의 조언은 두려워하라예요. 네, 두려워하라. 이걸 전략적으로 실행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시장의 열기 때문에 과도하게 고평가된 것들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혹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거죠. 아, 현금 확보가 중요하군요. 네,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건 멈춰야 하고요. 이를 통해 고평가 위험을 회피하고 자본을 보존하는 겁니다. 핵심은 위험을 피하고 자본을 보존하는 거군요. 다음 하락장을 대비해서 실탄을 미리 확보해두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그렇게 확보한 현금이 바로 다음 기회에 씨앗이 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상황, 두려움의 시기로 가보죠. 네, 시장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빠진 때요. 네, 시장은 저평가 상태에 접어들었고 군중들은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때 버핏의 조언은 욕심내라죠. 이때의 전략적 실행은 그럼 정반대가 되겠군요. 미리 확보해둔 현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바로 이때 실탄을 투입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은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시장이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사는 거죠. 분할 매수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참 어려워요. 사자마자 더 떨어지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10%더 빠질 때마다 전체 자금의 20%씩 추가 매수한다와 같이 자신만의 구체적인 규칙을 세워두면 감정적인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요. 아, 기계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무 주식이나 싸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을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량 자산을 선별해서 사야 해요. 이것이 바로 안전 마진을 극대화하면서 남들이 버리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결국 버핏의 조언은 감정적으로 시장과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춰 위험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전략적 지침이었네요. 네. 최고의 공격은 방어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최고의 투자 기회는 최고의 위험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버핏의 이 명언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명언은 결코 하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해요. 세 가지 핵심 요소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철학적 원칙이에요. 바로 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는 가치 투자라는 단단한 철학이 그 뿌리에 있죠. 네, 철학적 원칙. 두 번째는 심리적 통제예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만드는 다양한 행동 경제학적 오류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내면의 규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행적 전략이에요. 시장 사이클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고 파는 역발상 투자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따르는 거죠. 철학, 심리, 전략.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거군요. 맞아요.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시정이 비이성적일 때만 기회를 포착한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고도로 규율 잡힌 투자자의 자기 선언이자 최고의 위험관리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와,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만 기회를 포착한다. 네, 비이성 속에서 끝까지 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명언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워렌 버핏의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다층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알려주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이 정말 군중이 탐욕에 빠진 순간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건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지점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분석과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